한국이라 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이 소유 호텔에 가게 되면 워싱턴의 백악관 건너편에 이 호텔 워싱턴이라는 게 있대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워싱턴이 풀네임입니다. 트럼프 소유 이 건물 1층 로비 바에 가면 TV 화면이 쭉 있는데 여기에는 수십 개의 TV가 일제히 폭스 뉴스만 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기자가 거기 가서 왜 여기는 항상 폭스 뉴스만 틀어놓냐 하니까 종업원이 웰컴 투 트럼프 월드라고 했답니다. 트럼프 세계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폭스 뉴스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오바마 시절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워싱턴에서 뉴욕 타임스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부 산하 소식통인데 희한하게 정부의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지할 소리만 묵묵히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소리 VOA 방송입니다. 자, 이것은 미 행정부가 자기들 입장을 알리려고 돈을 대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지금 한국을 아주 개떡을 만들었어요. 석탄 문제를 가지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석탄 밀수와 관련된 한국 기업이나 은행들을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테드포 하원 국제 테러리즘 대응 소위 위원장의 말을 소개한 언론도 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방송의 주인이 바뀌어도 그냥 상관없이 할 소리를 그대로 바뀌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한국 한번 보세요. 보수 언론이고 종편이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니까 보인 행태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김제동이 뉴스 앵커 맡는 시대에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이런 VOA가 지금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선언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위협수단을 줄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신문이 최근에 종전선언을 계속 거듭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의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을 교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VOA가 미 터프처 대학의 이성윤 한국계 교수 말을 빌어서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수십 명의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고문을 한 것도 북한인데 미국은 결코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 사람 많이 죽였어요. 원비어 최근에 포함해서요. 68년도인가 미군의 정찰기 하나를 계속 북한 이렇게 영해로 접근해서 정찰을 하니까 북한군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당시 미거기, 이 초음속 미거기가 있었는데 서해에 있어서 북한이 그걸 서해부터 추적을 하면 이 정찰기가 벗어난다라는 안심을 하고 계속 그런 정찰 행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기차에 싣고 비행기를 분해해가지고 위에 덮어가 몰래 원산으로 갖고 왔다가 정찰기가 오니까 그걸 출격시켜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푸에블로가 납북되었을 때도 미군이 죽었고 도끼 만행 때도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수십 명 미국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성윤 교수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서명한 모든 국제 합의와 조약을 위반했으면서도
여전히 평화조약 종이장을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거는 맺은 조약을 그야말로 휴지 조각처럼 안 지키면서 또 평화조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그것이 그저 종이장이라면 그냥 서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반문도 했답니다. 프랭크 교수의 지적은 종전선언을 동력 삼아 미국 신뢰를 높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유럽에 있는 정치학 교수들은 굉장히 나이브해요. 오늘날 유럽에 저렇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기존의 정권들이 흔들거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신들은 진보라고 하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정치가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만큼 53년 이후에 65년 동안 북한을 겪어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이브함을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스님 보좌관은 버요웨이의 핵신고와 사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하고 똑같잖아요. 핵신고하고 사찰 이걸 갖다가 다 하기 전에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치는 언제든지 무효로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은 비핵화에 관해 실질적이고 분명한 증거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적어도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에 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제가 이거 읽어보지 않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없다라는 마지막 파이널 최종적인 핵신고, 핵물질, ICBM, 핵시설에 대한 신고, 그리고 핵에 대한 인력 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없애겠다라는 폐기 로드맵, 그리고 핵 사찰 검증의 과정, 이거를 내놨을 때 종전선언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구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과거 북한과 협상해 본 자신의 경험을 볼 때 여기서 기준을 낮추면 앞으로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코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번 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고 무력 사용의 법적 명분도 내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핵화를 압박할 방법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북한이 현재 핵 협상을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하고 다시 엎어버리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한다든지 군사적인 액션을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이제는 그걸 할 명분도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ICBM을 도발했다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종전선언을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런 데 보면 꼭 한국계 과거 미 국무부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녹아나요. 왜 먼저 녹아날까요? 로비를 할 때 이 정권이 미국의 국무부나 조야를 로비하려면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한국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의 유력한 한국계 국무부 인사가 한국 대사가 되려다가 안 됐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작동하지 않았겠어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뉴욕타임스에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교환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선언은 평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전쟁 위험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수단 감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얼마나 많은 선언을 이행했거나 위반했는지 전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북한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넷다라고 해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제거를 시작하고 국내에 반제 반미 선전과 교육을 중단하고 이럴 때 종전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치 없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앞에 말한 세 가지가 되기 전에 미국이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요. 한국의 보수 진영의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의 반응이 또 기가 찹니다. 위장 평화쇼라고 홍준표 지도부 때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3차 환영한다고 180도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 때는 남북 위장 평화 쇼를 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나온 뒤에 한국당이 이를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성명인 줄 알았습니다. 김병준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지만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긍정평가했습니다. 항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쪽에 대해서 완벽하게 비판하지 않고 일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생각이 바뀐 양 오게 되면 가장 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요, 북한 문제입니다. 자, 김병준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하고 있다면 김병준은요, 생각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지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김병준은 비핵화 전제라는 말 하에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긍정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비핵화 전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적 표현일 뿐이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 결론이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사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 전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반대해야 비핵화가 되는 거예요. 이 김병준아, 그것도 모릅니까? 저런 자를 비대위원장이라고 어디서 사람 쓸 데가 없어서 찾고 찾아서 갖다 놓은 게 오늘날 한국당의 꼬라지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수준입니까? 한국당의 안보의식이 투철한 의원들은 들고 일어나서 김병준을 쫓아내든지 이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를 받아내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거예요.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왜 하는 줄 모르고 그 정상회담을 한다고 비핵화가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미북 관계가 삐그덕거리니까 또 꼼수를 써서 미북 간의 관계를 붙여서 자신이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정권은 북한 편에 서지 국민의 편에 서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제1야당을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한국당을 새롭게 바꾼다? 그래서 그래 뭘 바꿉니까?
한국당의 안보의식을 바꿔버려요. 국민들이 지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글로 옮겨요. 나중에 문정권 지지가 떨어져서 전부 다 비판할 때 그때는 또 옮길 겁니까? 사람이요. 정치는 누가 합니까?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신념도 없는 작자들이 정치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 한국당은 보수의 위기의 하나가 홍준표 막말이라면서 홍준표가 대북 평화 쇼를 한다. 저는 홍준표 막말이 아니라 홍준표가 한 가장 정직한 말이 이 말이라고 봐요. 사람이 막말하는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는 거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실관계는 다 틀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이라는 놈들이 지금 한반도 긴장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조금의 시각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 자빨인가 저에 또 댓글을 좀 썼대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웃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장수 너 앞장서서 한국의 한전이나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하라고 하는 이 매국노야. 설사 이 정권이 수입한 것은 잘못됐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 전제는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그 전제도 인정 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밀수한 거는 인정한다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네가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한국 경제를 죽여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 용납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더 얼마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인지 더 나아서 북한에 퍼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런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건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하면 북한에 대해서 위에서 시킨다고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들은 대가를 이런 식으로 치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북한에 퍼주고 국민들을 속여갈 것인가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국민들을 속인 채 얼마나 많은 한국 정부의 예산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서 그야말로 죽기 직전이 한번 되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전이나 제철회사나 은행들이요. 그래야만이 누구도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회사가 어려우면 좀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거듭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하는데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한 한국의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이 과감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 제가 이래 말을 해도 트럼프는 중간 선거 전에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논란들이 노골화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가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 이 사람은 북한 전문가라고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버여의 인터뷰에서 북한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만 발급했을 뿐이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없어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은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라서 모든 금융 거래 경로와 대상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석탄 반입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느냐 하니까 브라운 교수가 그렇다. 금융 부분에 적용이 된다. 대부분의 금융 제재는 미국의 제재다. 미국 제재가 금지한 방식으로 미 달러를 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미국 달러의 접근을 금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의 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이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을 위해
지명된 계좌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이 돈이 러시아로 비록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해당 한국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위장 회사로 러시아에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러시아에 넣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돈이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면 전혀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하느냐.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그 은행을 경고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는 것이다. 대형 수입업체라면 아마 미국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H사라는 회사, 대형 회사도 아니고 여기에 한국의 은행이 무조건 신용장을 발급을 해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국의 은행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은행은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만 발급했고 직접 은행을 통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하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입업체는 은행이 아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거래 형태가 매우 수상하다. 은행을 피해 거래를 했다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건 수입업체가 아예 작정을 하고 밀수를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은행을 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배로 돈을 실어다 줬겠죠.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은행이 신용장 발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은행이 신용장만 발급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냐? 이 경우 해당 은행이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은행이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해당 은행이 대금 반입 경로를 파악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은행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한국 업체에 대한 무고한 속임수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발전업체 남동발전은 중개인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밟고 석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요. 하니까 발전업계는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생하기가 거의 어렵다. 업체들은 규정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작년 8월 이후에 석탄 수입에 조심하라고 전 세계에 아마 다 해람이 돌았을 거다. 민간 발전업체도 마찬가지다. 민간 발전업체가 아니죠. 남동발전이 민간 회사입니까? 무엇보다 반입된 석탄이 무연탄이라는 것은 북한산임을 경고하는 신호다. 지금 동북아시아 영내의 무연탄은 대부분 북한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산임을 속인 러시아 중개인이 최초로 문제지만은 한국의 발전업계뿐만 아니라 석탄업계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한다. 또한 발전업체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미 달러를 사용했다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100% 된다. 발전업체가 중개업체에 수입업체에 달러로 지불했으면 그건 무조건 제재 대상이라는 거죠. 자, 미국이 과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까요? 미 정부가 이걸 작은 사건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의문을 품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핑계를 대고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VOA 이거 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한국 기업들 모아놓고 조심해라고 경고했지요. 그것뿐입니까? 폼페이오가 조명균이하고 통화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VOA가 그냥 이거 석탄 밀수를 보도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한국이 점점 뻔뻔하고 심해지고 있으니까 지금쯤은 다 까버리라 하고 지시가 떨어져서 VA가 열심히 폭로를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 불법 거래 금지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겠다. 한국 정부와 이 공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한국이 지금 북한을 이번에 관세청이 말한 수준으로 북한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 끝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가만히 당분간은 있겠죠. 지금은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에 어쨌든 북한과 딜을 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아마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를 지적하고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버렸으니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과의 이런 거래 문제를 오히려 자기가 더 크게 치고 나와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공개되지 않은 다른 북한과의 밀수를 또 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일파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한국 정권이 아마 미국의 무릎을 꿇는 사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에 경고를 합니다. 한국당은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서 올인하기 바랍니다. 올인을 해서요. 이거 국정조사를 현 정권이 응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를 불응해야 됩니다. 과거 야당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행위를 했습니다. 세월호 때 얼마나 국회를 오랫동안 공전시켜 돌렸습니까? 자, 이런 투쟁을 하지 못하면 현재 한국당이 새삼스럽게 대선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지도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입장을 바꿀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은요.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도 새로 등장할 수 있고 가치도 새로 다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아주 맹쾌하게, 이거 매우 단순 맹쾌하잖아요. 국정조사 하느냐 마느냐죠. 정권이 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아예 그냥 보이콧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비는 반납하세요. 그 몇 달 안 받아도 다 살만하잖아요. 재산 관계를 보면.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정기국회 보이콧 하겠다. 그간의 세비는 반납하겠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